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한국 성평등 ODA 10년의 성장과 전망 세션의 진행을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지소입니다. 오늘 세션은 특별히 성평등 개발 원조에 주목해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개발 협력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주요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문유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국제개발 협력과 젠더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세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세계 선도 국가 대전환 추진을 대주제로 열리는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에 여러 기관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컨퍼런스 주최 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님, 그리고 주관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이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격려와 응원에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은 한국의 성평등 ODA 발전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OECD 딱 가입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1항에는 한국 ODA의 기본 정신으로 성평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후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 시행령에서 국제원조에서 성주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됐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성평등 ODA도 양과 질적 측면에서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에서도 여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분쟁 지역의 성폭력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공화국으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ODA는 전체 ODA 중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ODA 중 성평등 ODA 비율은 40%, 또 스웨덴은 87%에 비해서 한국은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ODA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청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던 성불평등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전망 속에서 성인지적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신혜수 유원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과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 세션을 위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를 계기로
국제개발협력과 젠더라는 주제로 세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를 주관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참여해 주신 코이카, 숙명여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발표를 맡아주신 장은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님, 김선영 코이카 젠더 전문가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신혜수 UN 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의제는 북극과 남극의 협력으로 지구촌의 국가별, 지역별 발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로 설정되어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발전의 패러다임과 목표를 지속가능 발전으로 설정하고 17개의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설정하여 2030년까지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불평등 해소, 성평등 등은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 의제입니다. 한국은 공여국으로 개발협력에 참여한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공여국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2020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중견 공여국으로 그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으며 성평등 분야의 ODA도 양과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개발협력 참여 경험이 짧지만 수원국으로서의 경험이 생생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수원국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것은 한국 ODA의 강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직업능력 개발 초청 연수, 여성 역량 강화 지원,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양자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N 우먼에 기여금을 지원하여 성인지적 평화 구축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인지적 회복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전 부처 기관 ODA 사업에 대한 성주류화 및 성평등 ODA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발굴 시부터 ODA 사업의 기획, 심사, 추진 및 평가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성평등 ODA 추진 툴킷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ODA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공공외교의 발전과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평등 ODA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성평등 ODA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끝나길 바라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이정욱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신혜수 UN 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혜수 이사장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그리고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좋은 자리에 저를 사회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션을 조직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 소개받은 대로 저는 그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또 사회권위원회라고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권 규약에 보면 국제개발을 특히 중요시하게 2조 1항에서 다루고 있고 또 3조는 특히 여성도 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권리를 똑같이 평등하게 누릴 것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 국제 개발과 젠더 그런 것이 저의 그 유엔 활동의 일상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국제 개발 협력과 젠더, 특히 성평등 ODA가 어떻게 발전해 오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두 분의 전문가 발표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세 분의 전문가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해 주실 두 분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장은하 박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장은하 박사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장으로 있으시면서 ODA와 젠더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네, 장은하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김선영 코이카의 젠더 전문관 되시겠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은 코이카 내에서 젠더가 주류화될 수 있도록 그 국제개발 사업에 있어서 전문관으로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코이카의 그 성평등 정책이 국제개발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각각 2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은 이훈상 선생님이십니다. 국제보건개발 파트너스 대표,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계시면서 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훈상 대표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토론해 주실 분은 박민정 교수님, 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의 초빙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계시면서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경주 과장님,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의 그 H&D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그쪽의 과장님으로서 그래서 그 두 분 학계 또 현장 그리고 민간 단체 입장에서 세 분이 좋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토론하실 때 아마 한 12, 13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장은하 박사님의 그 발표를 듣겠습니다. 개도국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ODA 정책의 발전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20분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장은하입니다. 한국 성평등 ODA 10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약간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 ODA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성평등 ODA가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고 또 어떠한 과제들을 노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주 학문적으로나 굉장히 학구적이나 굉장히 심오하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제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발표를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의 지금 성평등 ODA 현황을 OECD의 자료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 지금 이제 10년입니다. 2020년도로. 그 이후에 한국 성평등 ODA가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한국 성평등 ODA 발전을 위한, 제가 재언이라고 썼는데 이게 제가 감히 재언을 할 것인지 과연 좀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고 한번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한번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향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글로벌 및 한국의 성평등 ODA 현황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글로벌 성평등 ODA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 2018년에 OECD 다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성평등 원조 총액은 48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이것은 전체 원조 액수의 42%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약간 비교를 위해서 이전 통계를 좀 보시면 2009년도에서 10년도에는 253억 달러였습니다. 전체 양자 원조의 31%를 차지했었으니까 약 한 10년, 8, 9년 동안의 시간에 꽤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전체 원조의 4%에 해당하는 46억 달러가 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OECD가 성평등 ODA 원조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젠더 마커 1사업, 2사업, 0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1사업의 경우에는 성평등 원조가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류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더 마커 2의 경우에는 성평등 원조가 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경우, 그리고 젠더 마커 0인 경우에는 성평등 요소가 없는 그런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프가 잘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상위에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그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는 나라들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이고요. 거의 성평등 그 원조가 전체 원조의 90%, 80% 막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것은 젠더 마커 1, 2 사업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이것도 죄송한데 잘 그 색깔이 보이지 않아서요. 성평등 원조 젠더 마커 2 사업,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조금 전체 액수에 있어서 특히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예를 들면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호주 이런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들은 젠더 마커 2 사업에 특히 더 많은 양을 할당하여 원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북경 행동강령이 2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OECD에서도 이 주제로 한번 원조 현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인권, 미디어, 교육 부분에서 성평등에 대한 원조 비율이 지금 높게 나타났고 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환경, 빈곤,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성평등 원조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원조들이 있는데, 그것에는 무력 분쟁,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경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성평등 ODA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2017년, 18년 평균 한국 성평등 원조 비율은 전체 ODA 규모의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젠더 마커 1 사업, 그러니까 성주류화된 사업이 이렇게 심플하게 말해서 15%고요. 젠더 마커 2 사업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앞전 연도랑 비교를 하면 조금씩 저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아직 OECD의 평균인 42%와 비교하면은 아직 조금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거미줄처럼 생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어떤 분야에 저희가 치중하고 있냐를 봤더니 교육,
그리고 재생산 건강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재생산 건강 쪽으로 많이 이렇게 뾰족하게 빨간색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젠더마커 1 사업은, 그러니까 전체 젠더마커 1 사업이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 ODA에서요. 80% 이상이 수출입은행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수출입은행은 주로 인프라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유상원조를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젠더마커 2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가 젠더마커 사업 2가 100이라고 했을 때 83% 이상이 이제 우리 한국국제협력당 코이카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젠더마커만으로 이 원조 사업을 파악하기가 조금 불안한 것이 과연 이 젠더마커가 제대로 표기가 됐냐라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기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성평등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이나 2로 표기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예 젠더 마커가 0으로 표기가 이건 이제 성평등 요소가 없다라는 식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아무튼 조금 추후에라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보면은요, 한국 성평등 ODA 현황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다크에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특별 동료 검토를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2008년도를 제외하고 2번을 지금 더 동료 검토를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지적된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08년도에 가입하기 전에는 크로스커팅 이슈 중 하나로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평등 ODA 규모가 좀 미미한 편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지적을 받았고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차원 그리고 한국 차원의 성평등 현황을 살펴봤다면 이제 가입 10년이 됐잖아요. 개발원조위원회.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왔나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것에서도 나왔지만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0년 이후에 성평등 ODA가 양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뭐 수치적으로 저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젠더마커 2번 사업, 1번 사업이 모두 양적으로 증가했고, 아까 이제 보셨지만 지금 현재 약 전체 ODA의 18% 정도 수준이 이제 젠더를 주류화했거나 아니면 독자 목표로 끌고 가는 사업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도표에 보시면 2009년도에는 3% 정도. 그런데 지금은 18%로 실은 많이 이제 수치적으로도 증가를 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OECD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OECD 통계에 여성 단체를 원조하는 것을 이제 그 CRS 코드로 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로 원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가 OECD를 2015년도에 방문했을 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여성에 대한 폭력도 별도의 카테고리로 해서 통계를 집계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그렇게 집계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쭉 타임라인을 조금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크 가입 이후에 이제 한국 ODA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나라는 것은 저희 ODA 코리아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거기에다가 한국이 그러면 성평등 ODA에서 어떤 요소들이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더하여졌는지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2010년도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3조에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명시가 됐고요. 그 위에 1차 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됐는데요. 거기서 여성을 범분야적 보편적 가치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 대상국의 인권 향상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을 기본계획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ODA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 OD 사업을 한번 평가를 해보자 해서 대대적인 평가 사업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2015년도에 성주류화를 위한 실무 지침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인도적 지원 전략이 수립되게 됩니다. 한국에.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굉장히 명백하게 아동과 여성 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 6년도에 이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되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여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취약국 지원 전략에서도 역시 여성과 아동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이후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2017년도에 개발협력 4대 구상에서 소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의 그 구상이 실현되면서 이때 또 한참 여성 프로젝트들이 여성과 여아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발굴되고 또 예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2018년도부터는 이제 정말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우리나라 외교부의 주관으로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 신혜수 이사장님께서도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가 이제 발족이 되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협력 사업도 이제 실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아동과 여성, 난민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타임라인으로 해서 한번 쭉 수평적으로 보니까 이제 어쨌든 명시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예산도 증가했고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덧붙인 거고요. 근데 이외에도 성평등 ODA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이제 여러 교육들도 실시되고 있고요. 여러 지침서도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가이드라인도 발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왜 성평등 ODA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어떻게 더 예산을 확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부터는 저의 의견 내지는 저의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양적으로 물론 더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물론 더 심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양적으로 팽창했고 질적으로도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얼마나 양질의 성평등 ODA가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왜 성평등 ODA를 해야 하나에는 동의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는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좀 많은 그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은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대화의 출발점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의견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 이슈가 과연 성평등 ODA, 우리 대한민국의 성평등 ODA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생각해보고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이 단어 자체에도 성평등 ODA, 성인지적 ODA, 젠더 ODA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우리 국내 이제 성평등 전문가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성평등 ODA가 무엇인지, 그럼 성인지적 ODA라는 거는 또 뭐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단어나 개념부터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평등 ODA를 위한 아주 되게 구체적인 좀 시행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중점 분야를 선정한다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운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이런 식의 좀
합의가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또 보완할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책 내에 여러 가지 ODA 이제 취약국 정책 뭐 이런 것들에 어떻게 더 주류화를 할 수 있겠나. 단지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다. 이 한두 개 문구 이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되었고요. 성인지 ODA 평가를 위한 또 툴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는 제가 연구원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젠더 ODA가 특화된 센터, 연구가 좀 중점이 되는 그런 기관 내지는 그런 센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젠더 ODA 통계도 잘 관리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중점 협력국들의 젠더 프로파일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계속해서 발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띵크탱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평등 ODA를 잘 하기 위한 교육도 지속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나가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젠더나 성평등 이런 개념이 굉장히 추상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무자들이 이것을 딱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약간 페다고지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확 바꿔서 뭔가 이런 실질적인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그젬플 툴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조금 고안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구체적인 실은 매뉴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았고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4번의 포인트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성평등 ODA를 시행을 할 때 이게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손에 잘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이 사회 자체가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 하려면 어떤 것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버지로부터 배운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고 스스로 공부하기는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하나 그런 맥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ODA를 수행하는 기관 운영 자체가 성평등하지 않으면은 나가서 우리가 그 사업을 수행할 때도 과연 우리가 성평등 ODA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성찰적인 그런 면도 제가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은하 박사님 고맙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국제개발협력 내에서 ODA, 한국의 성평등 ODA가 어떤 위치를 점해왔는가, 그것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주시고 또 제도적인 변천사를 훑어주시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특히 그 4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토론자께서 좋은 토론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 내에 합의가 필요하다, 또 제도적으로도 더 보완해야 된다, 특히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성평등 ODA를 수행하는 그 기관 자체의 어떤 성평등 담보 내지 그런 것이 과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과제를 안고 그러면 실제로 성평등 ODA를 수행하고 있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젠더 ODA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김선영 박사님으로부터 코이카의 바람직한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SDG 5번 성평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코이카에서 성평등 ODA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2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선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젠더 전문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함의점, 제한점들이 지금 ODA를 수행하는 기관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는 모두 다 너무나 필요하고,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진정한 성평등 이제 ODA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모범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사례를 처음부터 갖다 놓을까 하다가, 이 흐름이 도대체 코이카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이 사업이 모범 사례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도 뭐 이런 사업, 성평등 사업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측정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모범 사례라는 정의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이카에서는 아까 10년 정리해 주신 거와 같이 또 제가 선택한 사업이 공교롭게도 그 10년을 다 걸쳐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은 사업들이 그 중간에 인터벤션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흐름 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는 일단 저희 성평등 전략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 기관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 사례,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 시작해서 19년에 발족한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외교부에서 이제 포럼과 의제 주도를 한다면, 저희 코이카에서는 이거를 사업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평등 전략의 핵심 요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왼쪽에 기존 성과를 보시면 처음에 장은하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2010년에 저희가 원조 공여국으로 가입을 하면서 약 2016년까지 한 6, 7년 정도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 분야 축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스파이더 웹에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재생산에 관련된 보건 분야, 그리고 기초 교육 분야, 저희 SDG 전에 MDG와 함께 가는 여성을 이제 생산해내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기초 교육마저도 자꾸 소외되는 여학생들을 이제 그 교육에 편입시키는 그런 곳에 특화한 성평등 사업이 양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의 이니셔티브였던 베럴 라이프 걸스에 거기에서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과 교육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조 공여국으로 가입하면서 가장 먼저 OECD에서 또 요구받았던 것이, 그러면 이 기관에는 원조 수행 기관으로서 젠더 전문관이 있습니까? 성인지 담당관이 있습니까? 성평등 규정 직제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총괄하셨던 이사님께서 또 여성정책연구원에 바로 달려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받으시고 저희도 직제를 이제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 기반은 제도적으로 조금씩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인식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제도가 먼저 정착이 되죠. 그래서 인식은 그걸 따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6, 7년간 저희가 성인지 담당관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최소 각 실에, 각 팀에 담당 배정을 받은 성인지 담당관들은, 아, 우리 기관에 이런 게 있네. 아, 이런 걸 성주류화라고 하는구나. 외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강의 제공을 통해서 또 인식을 제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ODA 교육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원의 젠더 개발이라는 이제 또 강의를 통해서 일반인 분들에게도 인식 제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성과가 있었는데 SDG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분야가 너무 치중돼 있죠. 그래서 코이카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SDG가 발족되면서 MDG에서 SDG로 바뀔 때 이제 근본적으로 성불평등을 계속적으로 초래하는 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어떤 사업과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결국은 그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이제 관점의 전환을 이제 크게 국제사회에서 하면서, 기본 서비스 제공에서 저희가 언제까지나 여성과 여아를 취약한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이들은 계속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인가,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게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운데 보시면,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코이카는
한국에서도 아까 보셨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중심으로 OECD 젠더 마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상 원조에 비교하면 무상 원조를 코이카에서 현재 한 65%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한들 예산 대비 너무나 저희 비중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은 금액으로 44개의 사무소에서 성평등 ODA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4, 5년 안에 그들의 인식이 바뀔 수는 있는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는지, 이런 걱정을 저희 혼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트너십 및 공조 부분을 더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조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는 저희 시민사회들 많이 나가 계시죠. NGO로 대표되는 그분들은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밀착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바라본 관찰한 그 공동체 내에서, 그 국가 내의 성불평등 권력 구조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캐치를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UN 혹은 뭐 MDB라든지 이런 이제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저희가 인종 다르죠, 언어 다르죠, 심지어 성평등은 한국도 되게 한국만의 특이한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돼서 추진 방향이 이제 변혁적 접근을 통한 선도 역할을 해보자. 소외된 여성이 언제까지나 소외될 것이냐, 변혁의 주체로서 양성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했고, 아래 그러려면 장하나 박사님 설명하신 그대로 주류와의 내재화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혹은 무상원조를 다루는 ODA 기관의 실무자들이 젠더 관점이 없는데 나가서 젠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전략은 위에 보시다시피 SDG 달성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 과제, 실행 과제들을 저희가 2019년에서 21년 중기 이행 계획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걸 이제 코이카 홈페이지, 대표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확산하고 성과를 제고하려면 내재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단독으로 양자 사업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글로벌 연대, 국내 연대를 이루자.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특화한 이니셔티브를 발족을 하게 됐어요. SDG5 필더 갭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아까 교육사업, 재생산, 보건사업 전부 성격차를 줄이는데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젠더 분야, 성평등 ODA라고 부르는 그 분야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손대지 못한 소외된 분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찾아보자라고 이제 저희와 그다음 그 당시 이사장님께서 UN 워멘이랑 FPA와 3자 MOU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은 9개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 중점 분야로서 오른쪽에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성과 경제, 그러니까 소외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경제에도 능동적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여성과 인권, 이제 젠더 기반 폭력 문제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서 또 여성과 평화 이니셔티브, 외교부 이니셔티브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분야에 치중되긴 했지만 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자꾸 사라지거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거나 뭔가 증거가 없어서 저희가 어디에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저희가 데이터로 말해야 된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예를 들어 통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통계청을 만나보자. 젠더 사업을 해도 통계청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중점 분야로 두고 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꼭 잘한다고 절대 말할 수 없고요. 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대내 협력하면서 여러모로 중요성을 좀 부각을 해보고자 지난 10년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검토에 그냥 코이카도 대표적인 젠더 개발 무상 원조 기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사례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 전략을 설명드렸고 이제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택한 사업은 세네갈 식수위생 개선 사업이라고, 이제 지금은 다 알죠. TV를 보면 CF에 보통 물을 누가 깃나요만 물어도 아 이거는 여성과 여아의 역할인갑다 정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으로 접근했을 땐 조금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이 사업이 2010년에서 15년에 마지막으로 평가가 끝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었어요. 세네갈에서 정말 낙후된 지역에 정말 무리 없이 7시간씩 걸어가는 그 지역까지 가서 도로가 없고요. 뭐 어디 표지판도 없는 곳까지 가서 이거는 저희가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규모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성과 여아의 역할에 어떻게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이어서 2차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다행히도 이제 올해 잘 끝나서 평가단이 지금 평가를 갔어요.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이제 코이카 재직을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다행히 이 사업을 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가서 봤더니 여성과 여아의 여가 시간 증가가 반드시 교육의 기회 확대 혹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평가를 해보신 분들이면 거의 다 아세요. 왜냐? 그 남는 시간에 사회 문화적인 성불평등 요소가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거든요. 식수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제거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인식 개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워시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하이진도 같이 합치면서 인식적으로 여성의 역할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인식적으로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저희가 이제 아주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구조의 반증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실패냐? 코이카 차원에서는 식수위생 사업의 이제 옵젝티브라고 부르고 임팩이라고 부르는 아주 근본적인 사업의 목표는 깨끗한 물을 그 마을 공동체에 제공함으로써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수의성 질병을 낮추고. 거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이걸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저희가 지속 가능 개발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해서 SDG가 있지만 지속 가능성, 이 사업은 굉장히 아직도 깨끗한 물이 잘 나오고 관리도 너무나 철저하게 잘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것과 성평등 달성은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이제 보시면 여가 시간의 증가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건 이 세네갈의 북쪽의 이 마을에서 FGM이라고 부르는 여성 성기절제가 96%인 부족이었고 여학생들은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줄어들었더니 더 일찍 결혼시키고 애를 더 많이 낳고 이런 이제 아주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코이카 입장에서 이 사업이 식수 타워 설치 사업으로는 성공적이나 이거를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2차 사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사업을 또 보러 갑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은 지금 성평등을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물을 팠는데 짠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이 사업은 2차로 발전하면서 1차의 그 평가 보고서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표로 잡지 못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그럼 2차에는 성주리화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당시 이 사업 담당자와 젠더 담당자와 그 다음에 사무소까지 다 합세를 해서 성주리화 사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주리화 사업은 지금 2차를 제가 보고 왔을 당시에는 그 문제 때문에 아직 이제 진행이 된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여성 단체 분들도 만나고 왔는데 이제 결국은 이 시간들이 줄어들면 어머니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자식들의 교육, 보건 문제, 자신들도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어서 이번에 이제 11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세네갈로 현장에 평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는 못 갔지만 사전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주리화 사업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해달라라고 자료 공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사업은 2010년에서 15년, 2차 사업은 2015년에서 20년, 그러니까 근 10년을 이제 쭉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수 사업이 저희가 CF로에서 보는 거랑 사업 자체를 대하는 거랑 성평등 관점이 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조금씩 발전해 오려고 그 사이에 계셨던 담당자 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성주리화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를 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나오면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저희가 부처별로 꼭 사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시민사회를 통해서 민관협력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제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했던 그 단체에서 따로 이제 설명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필리핀 강제 이제 이주했던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마을 조성 사업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혜택을 또 여성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남성들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봉제 아래 보이시죠? 그리고 옷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패션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 보시면 18년도부터 20년까지 130만 달러. 저희 프로젝트 사업에 비하면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나 그 아래 보시면 1,300명의 이제 수혜자, 간접 수혜자, 뭐 타 SDG 달성 연계 이렇게 다 있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그 프로젝트 매트릭스를 짜서 어떤 지표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할 때 보통 숫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단체에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강제 이주 당했죠. 자신들은 항상 소외된 지역에 가장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고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그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거래요. 자신들이 만든 옷을 가지고 패션쇼를 하면서 자신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거는 사실 숫자로 환산되기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또 다시 국제사회를 타고 가면 언제까지나 양적인 성장만 말할 것인가. 특히나 성평등,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100명이 교육받고 10명이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그것만을 성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질적 성과를 내려면 사실은 질적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이게 환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장은하 박사님 다시 말씀해 주신 거를 갖다 오면 밑에서부터의 그런 사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왜 이런 사례를 해야 되는지는 숫자로서 1000명, 10,000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질적인 성과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 시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계속 늦어져서 한 2주 전에 착수를 드디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티모르라는 국가가 이제 그 분쟁 취약 국가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네이션 빌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1월에 가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격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OECD에 저희가 젠더 마커라는 거 1번, 2번, 0번으로 보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CRS라고 다른 코드가 또 있습니다. 그 코드에 이제 완전히 부합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사업의 요지는 왼쪽에 보시면 폭력 피해자를 더 이상 빅틈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생존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디 나가서 내가 당한 피해가 언제까지나 피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 인식을 놓고 인권 옹호자로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UN 기구가 4개나 있습니다. 일단은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바로 보건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UNFPA, 그리고 이거를 거기 공식 법제가 아직 이제 기소율까지 올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간 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Access to Justice라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UNDP,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현지 기반의 이제 CSO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온 UN Women, 여기서 이제 리딩을 하고요. IOM은 저희가 이걸 기획할 때는 코로나 사태가 날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홍수나 지진이나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성인지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때문에 IOM을 넣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젠더 기반 폭력이 심화됐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한국인 한두 명 파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회의는 계속적으로 있어 와서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연차 모니터링도 하고 유엔에 필요하면 이런 거를 이제 더 넣어달라고 얘기도 하고 여성단체 함께 가서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도 보고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꾸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게 20년도 시작 사업이면 21년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경제적 역량 강화, 공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권한 강화,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죠. 그 다음에 로힝야 난민 캠프에 가서 이제 대한생리대 생산민 배급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젠더 기반 폭력, 뭐 재생산 권리 서비스, 그 다음에 평화판사 역량 강화 이제 사업도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화된 사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5초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영 젠더 전문가님. 그 코이카에서 전에 그 성평등 또는 뭐 성인지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할 때 저도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난 제도적인 코이카의 그 성평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 그 현장의 사례를 세네갈과 동티모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필더 갭 이니셔티브 하는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젠더 어드보커시 파트너십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실 SDG 5 지속 가능 목표 5번째는 우리가 그냥 성평등 그렇게 하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성평등과 여성과 소녀의 임파워먼트, 그래서 그 임파워먼트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꼭 이렇게 무슨 숫자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그냥 피해자 또는 수동적인 존재였다가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임파워먼트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측정해서 사업의 그 성과로 이것을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은하 센터장님이 국제적으로 또 한국의 ODA 성평등 ODA 지난 10년간을 전체 큰 틀에서 또 이론적으로 잘 해주셨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선영 젠더 전문가님께서는 실제로 사업 수행 기관의 입장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두 분이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토론자 제가 소개를 아까 드렸는데 사실 남성 토론자를 모신 것이 얼마나 저희가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젠더 메인스트리밍, 그래서 성주류화를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른 세션은 남성분들이 다 줄이고 이제 여성 한 분 끼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평등 ODA를 논의하는데 그래도 또 남성으로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차례로 12분, 13분 정도, 15분을 넘지 않게 각각 그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훈상 교수님께서 먼저 국제보건개발 분야에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아마 그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그 모든 세션 중에 그 성평등 성주류화를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세션인 것 같아서 좋은 마음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유일하게 이 세션만 이런 성주류화가 되어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지 않나, 또 그런 좀 문제적인 시각에서 또 고민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정말 좋은 세션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또 추가적으로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그 코이카에서도 이제 보건 전문가로도 일을 했었고 하지만 장은하 센터장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김선영 전문가님도 그러시고 기관의 사업 내용들을 그 전략을 소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현실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다이나믹한 그런 좀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은 토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것처럼 그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에 있어서 성주류화 그리고 이제 성평등 ODA의 기반은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잘 이제 그 기반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차원에 있어서 뭐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던가 여성과 아동이 이제 핵심 지원 대상으로 명시가 되는 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이니셔티브라던가 평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그리고 최근 진행되는 필더갭 이니셔티브 등의 추진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성평등 ODA의 중요한 기점들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코이카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더욱 구체적인 성평등 ODA 전략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고, 사업들이 형성되어 추진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 있어서의 젠더 기반 국제협력 성평등 ODA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비해서 장은하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좀 풀어가야 될 요소이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구체화된 성평등 ODA 사업의 내용을 이제 보면은 성평등 ODA에 걸맞는 전문화되고 구체적으로 구현의 방향이 제시된 국제개발협력 지원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개발되고 발굴되어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평등 ODA 사업의 추진에 대한 방안들이 좀 상징적인 중요성을 넘어서 양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을 넘어서 구체화되어 구현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평등 ODA 기반의 국제협력 협력에 있어 전체적인 성주류화 자체에 대한 이제 방향과 함께 개별 섹터 분야별로도 더욱더 구체화된 성평등 ODA 기반의 실행 전략 등이 그 개별 전략들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과 교육만이 아니라 농업이라던가 ICT 그리고 경제개발의 이런 개별 분야 등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개별 분야의 전략 내에서도 녹여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보건과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이미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단지 이제 보건과 교육에서 예를 들어서 PM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성평등 ODA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성 누공 수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성평등 ODA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피임과 같은 경우 이것이 그냥 그 피임률 자체가 기계적으로 그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성들이 아내가 남편의 의사결정과의 역학 과정에서 여성 주도적인 결정 과정의 그 분위기 자체와 상황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단지 양적인 성과만으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내용으로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이러한 양적이고 물적인 이제 확대가만이 아니라 그 ODA 사업들 내에 젠더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업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대표적인 젠더 기반 사업들의 수행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평등 ODA의 ODA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한 분야로서 핵심 영역 분야로서 자리 잡고 제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구체적인 성평등 ODA 사업의 수행 역량 기반에 있어서 인적 역량 구축과 확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젠더 전문가 중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젠더 기반의 접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도 뭐 없지는 않지만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양성해야 되고, 훨씬 더 전문적인 역량들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기반을 갖춘 인력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건이라든가 교육, 농업, 환경, 지역개발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성인지적인 관점을 잘 내재화하고 본인의 이제 분야의 사업 내에서 어떻게 질적으로 이 성평등 ODA적인 접근을 상당히 잘 구현해낼 수 있는지, 그러한 시각과 역량을 갖춘 분야 전문가들도 양성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화된 젠더 기반의 접근을 담아낼 수 있는 성인지적인 감수성과 젠더 기반의 접근의 철학을 잘 녹여내서 체화한 분야별 국제개발 전문가층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상당수 제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은 이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성평등 ODA라고 하면은 그 UN 우먼 사업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단지 UN 우먼만이 아니라 UNFPA라든가 이제 IOM 그런 다양한 국제기구 파트너들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량들을 잘 이제 활용해서 이니시티브도 형성해 나가고 사업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좋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금 더 사업 수행을 잠재적으로 담당해낼 수 있는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문 NGO들과 또 기관 단체들에서도 내부적인 젠더 기반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 역량이 구축되고 축적되어 발전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들에서도 조금 더 현장에 기반한 현장 기반의 젠더 기반 국제협력 현장 사업들을 기획하고 형성하고 또 이제 평가와 연구하는 그 과정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반 요건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현장 정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연계되어 있는 학계의 젠더 기반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평가와 연구 역량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학계의 현장 사업 집행 그 학계와 현장 사업 집행 기관 및 단체, 정부기관과 국제기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연대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종의 이러한 성평등 ODA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에코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성평등 ODA 국제협력 사업의 전략의 수립과 현장 사업의 집행 그리고 평가, 연구 그리고 이를 또 바탕으로 한 환류를 통한 정책 수립 등 과정 등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이 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이러한 이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재정적 투자와 기반 환경 조성의 노력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구현하고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 체계에 있어서 양질의 성평등 ODA 기반의 국제협력 전문가가 교육되고 양성되고 배출되면서 또 커리어 레더를 또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향후 다양한 현장 기반의 정책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 정부 담당 관계자들 및 국제기구 등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성평등 ODA 관련 분야의 그리고 젠더 기반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배출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이나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고 각 섹터별로 성주류화가 필요하다. 절실하게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의 문제, 또 국제기구 중심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 하고 같이 좀 더 폭넓게 파트너십을 엮어서 했으면 좋겠다. 또 학계에서 현장 중심의 사업, 연구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국제개발협력학회 카이덱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다 같이 해서 하는 국제개발 연대 그것도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잘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래서 다 틀은 갖추고 있는데 좀 더 그것을 내실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모든 부분이 다 과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박민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박민정입니다. 저 한국 성평등 ODA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구성된 본 세션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의 그 훌륭한 발표와 이문상 교수님의 그 포괄적인 그 재연에 더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10년간의 성과와 그 향후 과제, 향후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재연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표하신 분들, 이문상 교수님 모두 한국이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아직 좀 비관적인 입장입니다. 저희가 제도적 틀만 갖춘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성평등이 언급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이 원하는 성평등이 뭔지 구체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 제도적 틀을 갖췄다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코이카나 수출입은행도 젠더 마커 기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성평등 ODA가 젠더 마커로 봤을 때 굉장히 양적으로 증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무상원조 분절화, 한국의 무상원조 분절화를 생각했을 때 41개 기관이 현재 무상원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기관인 코이카만 성평등 OD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무상원조 35%를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 무상원조 기관은 어떤 현실인가. 그래서 그 이종옥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가부의 성평등 ODA 확대를 위한 연구를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그 2017년 기준으로 OECD 다 CRSF 그 제출된 한국의 모든 사업을 전수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목하고 그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그 소개를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성평등 ODA 사업인데 젠더 마커에 대한 인식이 없으셔서 이것을 그냥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성평등 ODA가 결론적으로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사례를 모두 다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젠더 마커를 표기가 됐다면 한국 성평등 ODA의 비율이 1% 정도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2017, 2018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할 만큼 아직도 젠더 마커에 대해서나 성평등 ODA에 대해서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이 근데 이렇게 포괄적인 성평등 ODA에 대한 계획이나 철학은 없지만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우선 분야, 우리의 주력 분야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재생산 건강이라던가 교육, 그다음에 최근에는 외교부의 그 여성평화 이니셔티브 때문에 그 분쟁화 성폭력, 젠더 폭력에 굉장히 한국이 챔피언 국가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여러 국제기구에서 그 사업 제안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연치 않게 우리의 이 주력 분야가 생겼다면 이 주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철학을 정말 넣어가지고 이 분야 내에서 한국이 정말 한국의 경험이나 이것을 바탕으로 뭘 기여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쟁화 성폭력 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국제기구가 그 하는 사업 을 한국이 다자성 양자 멀티바이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지 한국의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지원하는 멀티바이 사업의 특성이 포함된 수준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질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감히 지금 국조실에 젠더 담당관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가부에서 타 부처의 성평등 ODA를 할 수 있게 많이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정말 부처의 벽을 넘고서 정말로 모두 다 실천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이게 국조실 차원에서 젠더 ODA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화하고 젠더 담당관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
젠더 담당관 제도를 수립을 해가지고 외교부 본부뿐 아니고 전 제외 공간에 젠더 담당관, 젠더 ODA 담당관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은하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성인지적인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지금 틀이 갖춰졌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젠더 ODA, 성평등 ODA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과제로서 국무조정실 안에 젠더 담당관실을 배치를 해서 그 외교부뿐만이 아니고 여가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에 또 전 섹터에 성평등 ODA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실제로 그 국제개발 협력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젠더 마커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많이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국책연구기관 여성 그 정책연구원에서 계시고 실제 ODA 무상 원조 수행하는 코이카에서 있고 또 두 분 학계에서 나오시고 그래서 이것이 학문적으로 또 실제 연구로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에서는 뭐가 어떻게 돼야지 되겠는지 지난 10년간의 성평등 ODA를 좀 평가해 주시고 또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KCUC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이경주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토론을 앞서서 저희 기관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 기관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국제개발 그다음에 인도지원 활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140여 개 NGO의 협의체이고요. 저희가 이제 코이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ODA 사업에 참여하고 또 후원을 통해서 국제개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의 협의체다 보니까 NGO들이 국제개발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료, 정보 많은 것들이 저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앞에 토론해 주시는 두 분께서 워낙 좋은 얘기를 해주신 가운데 이미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한국 NGO들이 지난 10년 동안 젠더와 관련된 성평등 분야에서 어떠한 ODA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책무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 얘기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개발 상황에서의 이제 성평등이나 젠더와 관련된 내용 말고 이제 인도적 지원, 갈등이나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성평등이나 젠더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고려되어야 되는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KCUC가 하고 있는 일 중에 CSO 편람이라는 것을 이제 2년에 한 번씩 만드는데 이 CSO 편람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개발 분야 NGO들이 뭐 사업은 어디서 많이 하고 어떤 분야에 많이 하고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조직과 사업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간 통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인구조사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2007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요 포럼 이제 앞두고 제가 2007년에 KCUC에서 한국 CSO 현황이라고 해서 편람이 첫 번째 나오고 2019년도 기준이 이제 올해 이달 말에 나올 예정인데 그 자료를 2007년 거부터 2년마다 이제 발행을 하는데 쭉 보다 보니 재밌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07년, 2009년 CSO 편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안에 뭐 젠더, 성평등 이런 단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NGO 사업에. 그나마 등장하는 것이 생식과 관련된 사업 정도가 2009년에 처음 등장을 하고 저는 요 2011년 편람에 보니 굿네이버스에서 사업 제목으로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사업이 최초로 등장하더라고요. 2011년에.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젠더라든지 이런 사업들보다는 보건 분야 안에, 보건 및 의료 사업 분야 안에서 인구 및 가족 계획, 생식 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보건의 하나인 것처럼 이제 녹아져 있고, 2013년에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OECD 다크 CRS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013년에 처음으로 저희 NGO 사업에서도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주로 사업이 많이 되는 것들을 보면 인구 정책 시책 및 생식 보건의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쪽에 들어있는 성평등 조직이나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미미해서 1%도 되지 않고, 그나마 생식보건과 관련된 사업이 약 전체 CSO 활동의 한 1% 정도, 이제 2014년에 그런 통계가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 13년, 15년, 17년을 거치면서 조금씩 커지긴 하지만 2019년 현재 기준으로도 사실은 1% 미만이에요, 생식보건. 그리고 그 외에 성평등 조직이나 제도를 지원하거나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활동 사업은 사실은 0.몇 %에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면 양적으로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앞에서 이제 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쩌다 보니 전문 분야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생식과 보건 분야의 사업이 왜 더 많이 되었는지, 우리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NGO도 왜 이 부분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어떤 원인이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재밌겠다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런 젠더나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OD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이프가딩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업을 조사하고 기획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참여하는 활동가들이 갖춰야 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과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이미 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또 작고 규모가 이제 막 성장하려는 NGO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미처 마련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논의들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변화를 이끄는 어떤 주체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제도권에 있는 코이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분이랑 했었는데, 지금은 국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PDM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지만 2010년 이전에 코이카 사업 계획서조차도 사실은 내러티브로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PDM이 등장했을 때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아무도 몰랐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PDM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국제개발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알게 됐는데,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사실 코이카가 해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성평등, 그다음에 세이프가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성인지 감수성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 그다음에 젠더를 얼마나 주류화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코이카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반드시 필수 사항으로 포함시킬 때 이런 것들이 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권이 함께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노력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NGO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는 이제 보통 NGO들은 가장 마을의 밑단, 풀뿌리 잇단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실제로 주민분들을 만나고 여성 가장분들을 만나고 여아들을 만나는 우리의 활동가들이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어떠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을 할 것인지를 알고 역량을 갖추려면 결국은 조직적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실제로 인력이 그것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활동을 할 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되어질 때 그것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성인지 관련, 성평등 관련해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역량 강화할 것이냐, 의사결정권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논의하고 있고, 실제적인 결과물들이 향후 한 2, 3년 안에 아마 아주 가깝게는 기관 NGO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어떤 지침이나 이런 데 안에 세이프가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가장 단기적으로는 목표와 성과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에 KCC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육과 활동들로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의 젠더 관련 이슈인데,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자연재해 그 중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갈등 상황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은 너무나도 쉽사리 이제 여성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의 젠더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개발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여성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한다면, 사실은 인도 지원 상황에서의 젠더 이슈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핵심적이고,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피해가 개발 사업에서 주체가 되지 않을 때의 어떤 소외감이나 주도권을 잃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피해라든지 영향력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최근에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여성과 평화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 같고, 한국 정부나 또 NGO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선도적인 역할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KCOC가 이 개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파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또 공동의 관심사를 정부에다가 제안하기도 하고, 또 일부 ODA를 KCOC를 통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금 개발 협력 분야 또 인도적 지원 분야 둘로 나눠서 각각 어떤 현황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은 것은, 사실은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족계획이라든지 또는 생식보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용어가 지금 장은하 박사님이 우리가 합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용어조차도 통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 건강이라고 부르는 쪽이 있고, 또는 생식보건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소위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그 분야를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하시는 의사라든지 간호사분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건을 번역할 때도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모자보건법의 용어를 따라서 생식건강 그렇게 쓰도록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합의를 봐서 성평등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할 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리고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중차대한 이슈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각각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또 연구하신 분야에서 좋은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 두 분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그 세 분 토론을 듣고 혹시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영 선생님 먼저 할까요? 네. 네. 모두 저는 제가 코이카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모두 코이카에서 코이카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이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분야 전문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요. 그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원래 있으신 분들,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밑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야 돼요.
저희만 그 고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스웨덴에서 This is our gender person이라는 이제 논문, 에세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다 젠더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되겠지. 아니거든요. 제가 보건과 농촌개발과 뭐 에너지와 도시를 어떻게 다 다뤄요. 그들이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 기관에 한 명, 한두 명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결국은 국내에서 연대가 너무 필요해서 결국 말씀 주셨던 그 생태계, 전문적 역량, 이분들을 어떻게 이어서 같이 네트워크로 가져갈까라는 고민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너무 공감되고요. 제도적 기반이냐, 성평등을 그냥 넣은 것이냐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고민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생식보건, 재생산보건이라고 얘기되는 그 보건 사업이 90%까지 이렇게 치솟은 거는 사실은 그게 젠더 사업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보건 사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젠더 마커에 오토매티컬리 그냥 어머니로서 여성을 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 사업이 그나마 있었던 거지, 그 사업들의 조사, 그 사업들의 계획, 그 사업들의 실행에 젠더 분야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젠더 이슈로 가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왜 가족 계획을 못 하는지, 왜 여성 아내가 의사결정권이 없는지, 왜 조언을 그냥 가야만 되는지, 이런 근본적인 논의 없이 사실은 그 보건이 결국 저희의 특화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정말 전략적으로 한국이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말을 하려면 젠더 사업으로서, 보건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려면 이걸 조금 뜯어고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DR 콩고 예를 들어 동티모르 아까 GBB 사업 소개드렸는데 저희 해바라기 센터 저희 부처에서 너무나 이제 원스톱 센터라고 해서 저희 모델로 굉장히 확산이 돼 있어서 거기 전문가분들이 조사도 가시고 너무나 여성 단체들 저희의 그 성불평등을 쭉 국내에서 이슈로 삼아오시고 노력해온 분들을 너무나 국제개발 협력에 얹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서로의 이해가 지금 아직은 아주 그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유엔의 전문성들은 너무나 좋지만 꼭 유엔만이 좋아서 유엔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싶고, 그러려면 뭐 시민사회 물론이고 학계 모든 정말 기관을 총망라한 기관들이 같이 성평등을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으면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평등에 대한 정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에서 재밌는 결과가 있었어요. 저희 기관 내에서 성평등이 뭐냐 정의를 한번 써보시오라고 이제 설문을 돌렸는데 여성을 참여시켜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일련의 행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을 참여시켜서 수가 늘어나면 그게 성평등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합의서부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KCOC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최근에 어제 그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인권 역량 평가지 이제 시민사회 이제 사업에 다 도입이 됐고 국별 프로그램 사업에도 도입이 됐어요. 거기에 저희 푸세아 이제 개발협력에서의 성착취 성고문에 관한 그 세이프 가딩에 대한 설문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제 코이카가 리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샘플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기관에서 그걸 미리 샘플로 해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미 세이브 더 칠드런 본사에서 그 성착취 성고문에 대한 그 세이프 가딩을 어떻게 하는 절차가 다 있어요. 구제 방법도 있고, 그거는 코이카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활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길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장은하 박사님도 센터장님도 좀 더 하실 말씀?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거 밤새서 할 수도 있겠다. 할 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도 너무 풍성했고, 이제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하나는 이 성평등 ODA가 단지 이제 이 성평등 요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ODA 큰 시스템, 그리고 이 분절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막 다이섹트해서 좀 더 해부해서 조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표로 성평등 ODA 결과를 지표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많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가 우리 원에서 저희 원에서 이제 주로 초청 연수, 여성 역량 강화, 여성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랫동안 ODA를 해왔는데 그 ODA가 이제 뭐 6년, 7년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절실하게 느꼈던 바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를 지표로 잡을 것인가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한 4, 5년 전에 손혁상 교수님을 모시고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제가 질문했던 게 근데 정말 젠더 ODA, 성평등 ODA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강의가 좋았습니까? 내지는 뭐 이렇게 틱하는 거, 이렇게 뭐 하는 거 말고 스토리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나에게 영향을 줬고 내가 어떻게 내 커리어가 이런 어떤 정성적인 애넥도탈한 것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은 어쨌든 성평등은 SDG 여러 목표 중에 실은 사람을 목표로 한 건 SDG 5번이 유일하잖아요. 여성.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변화를. 그래서 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정성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부분은 진짜 언제 한번 끝장 토론이든지 좀 각 기관의 사례들을 좀 많이 나누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지를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SDG도 SDG 5번 목표와 동시에 다른 16개의 SDG에 다 성주류화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예를 들면 코이카 안에도 지금 성평등 전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농촌 전문 분야가 있고 뭐 ICT 전문 분야가 있고 보건 전문 분야가 있고 그런데 성평등 전문 분야는 성평등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게 보건 분야, 농촌 분야, ICT 분야 다 그쪽으로 또 성평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분야를 성평등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에도 다 메인스트림 주류화 돼야 되는 문제, 이게 서로 그리고 교차되는 문제, 문제 그것을 제대로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떤 연구와 어떤 사업 수행과 어떤 파트너십과 또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거가 사실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정말 이것이 성평등 ODA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뭐 지표부터 생각해서 여러 가지 국무조정실에 어떻게 젠더 전문관을 설치할 것인가 구체적인 제안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선영 젠더 전문가께서는 코이카에서 이것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게 코이카 전체의 성주류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그 다음에 외부의 응원군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엮어서 그 코이카가 보다 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과 박 교수님 학계에 계시면서 또 대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인력 양성을 하고 연구를 잘 하고 할 것인가. 그리고 KCOC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해오셨는데 또 더 쓴소리 합해서 또 기타 구호 현장에서 개발 협력 현장에서 정말 그 하실 역할 그런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구성이 국제연구기관 또 ODA 수행기관 또 학계 시민사회 이렇게 다 여러분 모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토론한 것이 어떻게 뭐 결과로 보고서로 작성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그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로 되나요? 어떻게 그래서 뭔가 정리가 돼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나온 그 제안과 그 시사점들이 어디서 좀 그게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하나만 혹시 말씀하시죠. 네. 사실 이제 그 가족계획 형생식 보건, 재생 보건 이 보건 내용이 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은 이제 제가 코이카에 2011년에 왔을 때
아마 그 재생간건강, 성생식보건, 가족계획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저한테 있는 거 아닌가 고민이 들기도 하고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젠더 내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의 국가 성과 경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베이징 이제 이니셔티브 그 선언 이후에 사실은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좀 입장 때문에 가족 계획이라든가 성생식보건, 피임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도 다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있다라는 좀 인식을 좀 하게 돼서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도 조금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역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좀 문제점으로 좀 인식이 된 거는 그 당시에 한국의 가족 계획을 세웠던 거는 이제 MDG 사업원에 여성이 들어가 있고 모성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나라 모자보건 사업에 대표적으로 내세울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계획은 압도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에브리 우먼 에브리 차일드 이니셔티브를 하고 캐나다가 무스코카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해서 이제 모자보건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거기에 또 같이 사이닝을 하면서 모자보건에 같이 참여하는데 이제 가족 계획을 넣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좀 문제 의식이 생긴 거는 과연 한국의 가족 계획 사업이 지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성주류와 성평등 ODA와 어느 정도 잘 맞느냐가 좀 고민됐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서 당시에 가족 계획을 했을 때는 그 원조 기관들도 파퓰레이션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쓸 때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에서 마치 개체수를 좀 줄이기 위한 경제 성장의 도구였던 측면에서 추진된 측면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의 가족 계획의 중요성은 피임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구 조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성이 자기네 삶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초이스에 대한 이슈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에 대한 어떤 성과를 얘기를 너무 하다 보면은 약간 한국의 경험을 그냥 이제 자랑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나중에는 더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었고 다시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던 게 그 한국의 경험을 가지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조를 한다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적어도 성평등 ODA에 있어서는 한번 좀 그걸 바꿔서 우리도 문제가 있고 당신들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권의 여성 참여가 이렇게 적은데 오히려 우리는 루안다가 이렇게 많은 여성 정치 참여를 하는 걸 우리도 좀 한번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중저소득 국가도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도 하고 저희도 저희들의 고민을 공유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의 노력으로 개념으로 한국의 어떤 경험을 단지 전달한다는 개념에서 SDG의 이제 그 시대에서는 그 중저소득 국가 선진국이 같이 함께 노력해 간다는 그런 개념에서 성평등 ODA를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게 정말 제가 다녀보면서 가장 매력적이에요. 뭐 괴롭지만 저희가 잘하기 때문에 따라를 절대 말할 수 없어서 함께 어려움을 논하는 이미 그 측면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은 그 가족 계획도 인구 조절의 관점에서 한국이 60년대부터 해왔다면 이미 카이로에서 회의가 있었던 1994년 그때는 인권에 기반한 원칙을 내걸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개발협력 그 ODA를 주는 때 얼만큼 잘 체화가 돼 있느냐 하는 그런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지난 10년간의 성평등 ODA를 그러니까 다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내다보면서 어떻게 그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자체 내에 제도적으로 또 안에 내용적으로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실제로 이것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떤 과제가 있는가를 짚어보고 그 토론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분 발표해 주신 두 분 그 장은하 박사님, 김선영 박사님 감사드리고 또 좋은 토론을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성평등 ODA에 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